자, 일단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일단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3대 지수 모두 제가 어제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나스닥 우리가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좀 급등을 했죠. 2.59%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도 1.56%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 섹터를 좀 제외를 하면 대부분 섹터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가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연관이 되면서 좀 약간 하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지수, 지금 이제 달러화 지수라든지 ISM 지수가, 서비스 지수가 좀 약간 뭐 좀 상회를 했죠.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하면서 PMI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을 좀 쉽게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좀 지수가 처음에는 좀 눌리는 것이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랠리가 나오면서 좀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PMI 지수가 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연준들이 이거 인플레이션 좀 잡기 쉽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장 후반에 갈수록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바이오 쪽에서 어떤 좀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서비스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56.7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53.5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구매 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서비스 PMI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간 모습, 지금 전월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지금 항목들이 다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비즈니스 액티비티, 그다음에 뭐 뉴 오더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대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침체에 대한 얘기, 약간은 좀 이제 뭐 대비되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계속 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후반에 지금 바이오 랠리가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한 세 가지 종목 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게 좀 상당히 친숙한 이제 종목인데, 모더나가 지금 한 15%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더불어서 좀 가이던스 하향이 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모더나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얼라이엄인데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이 성공했다는 좀 얘기가 너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한 적응증을 좀 개발한 기업들도 덩달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오늘 상승을 했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로슈 에서도 이제 카트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제약바이오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상당히 강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어제는 좀 살짝 쉬어갖고 좀 순환매가 도는 전 느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뭐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들이 약간 좀 선순환이 돌면서 약간 키 맞추기 하는 어떤 그런 좀 랠리가 좀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도 어제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이 좀 최근에 강했었습니다만, 약간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오면서 약간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도 약간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나스닥, 뭐 S&P 500도 그렇고 지금 121선을 좀 돌파하는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랠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지금 연준의 인사들, 이런 의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21선을 좀 뚫어내는 어떤 그러한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늘 근무하는 저 PD 얼굴이 밝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주 밝습니다. 네. 모더나를 가지고 있거든. 모더나. 우리가 얼굴이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예, 어제 네. 모더나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죠. 네. 이것이 이제 오늘 한국의 바이오주들. 네. 이거에, 근데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 김영렬 센터장하고 교보증권. 네네네. 인터뷰를 좀 했는데,
뭐죠? 이번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됐을 때 네. 가장 그 수혜를 받는 게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제약바이오주였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를 좀 봤었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좀 지수랑은 좀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닝 시즌이긴 합니다만 사실 실적을 좀 타는 섹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CDMO 관련된 부분들, 뭐 공장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좀 엮이면서 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걸 다시 또 투자해 해갖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어떤 그런 사이클을 좀 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죠.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2년간 사실은 별로 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 게 아니라 계속 내려왔죠. 그렇죠. 코로나19의 어떤 수혜를 받던 섹터들과는 너무 대비되게 거의 소외가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테마들 중에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좀 유동성으로 좀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임상도 많이 중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도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워낙 잘 가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소외됐었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부터 조금씩은 좀 꿈틀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말하는 오프라인의 어떤 이런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볼 때 세미나라든지 이런 학회가 좀 많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는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약바이오 워낙 많은 분들이 딘 종목이고 네, 아까 맞습니다. 섹터고, 그다음에 그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받침이 되지 않는 거라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그 바이오도 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잘 나온 것 중에 아까 PMI 지수 이야기 하셨나요? 예, PMI 좀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왜냐하면 우리가 PMI가 좋아, 구매자 관리 지수 좋아, 이거는 알겠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제의 어떤 면으로 좋은 것인지.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구매자 지수가 좀 좋았다는 거, 좀 올랐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공장이 있고 뭐 이제 서비스가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비스 자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된다면 오더가 많이 올라가고 좀 이제 고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플라이 딜리버리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 뭐 약간 좀 여긴 줄어들겠습니다만 인벤토리 재고도 좀 줄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비스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어떤 좀 그 물품을 찍어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 서비스를 활용한 어떤 이런 서비스 측에서 좀 상당히 구매자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냐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휴대폰 자체를 만드는 건 제조업을 한다면 그걸 이제 유통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이런 건 좀 서비스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에서 지금 이제 다시 고용이 일어났다는 거, 뭐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쪽의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제조업 쪽도 구매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제조업을 소비를 하거나 또 현재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금리를 잡는 게 조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도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렇죠.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립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부분이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PMI 지수가 딱 나왔을 때 10년물, 2년물 금리가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좀 시장이 좀 돌아서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악재들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점이 이제 약간 좀 지나서 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악재를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막판에 앞서 말씀드렸던 좀 실적으로 좀 이 말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펙 증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제 지금 우리 네.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바이든 망신 시대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아니 뭐 사우디 가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뭐 얻은 거 없잖아 이런 비판이 있을 때 두고 봐 오펙 플러스 회의 때 뭔가 나올 거야 이랬는데 결과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쓰이는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추럴 가스는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좀 폭염도 엄청 심하고 또 겨울에 또 전력 소비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살아가느냐. 물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워낙 지금 이제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우디도 갔다 오고 뭐 중국하고는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실리와 명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챙기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40%를 하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이제 프로파젠다고 하죠. 정치적 아젠다를 좀 많이 쓰면서 약간 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란 관련돼서 이제 뭐 석유 수출을 관여하는 이제 기업을 6곳을 제재를 한다고 막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9.11 배우 뭐 알자와리를 좀 21년 만에 제거했다. 그래서 나는 정의를 좀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바이든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물가 관련된 부분을 여전히 좀 이렇게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뒤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펠로시 관련된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백악관이 좀 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좀 부담이스러우니까. 아니 왜 누가 바이든 말을 들어요 요새? 네, 근데 결국 하원 의장이 그거를 좀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갔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안전하게 갔다 와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백악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에너지 특히 이제 이러고 이제 이 대만과 중국과 어떤 미국과 이런 좀 이 아시아 쪽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위치가 좀 저는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지금 바이든의 어떤 이런 스탠스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삐삐삐 축소 법안이 좀 통과됐기 때문에 삐삐삐 그 삐삐 아닌가 옛날에 그 드라마 말괄량이 삐삐가 네. 생각나가지고 PPP 법안이 이제 좀 드랍이 됐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5분의 1로 좀 규모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신재생, 뭐 2차 전지 그런 이제 지금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조men친 의원이 결국은 이제 뭐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좀 희망은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희한한 거는 어쨌건 유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 이것도 희한해요. 10% 아니 10%가 아니라 10만 배럴 정도밖에 증산 안 한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시장의 기대치가 좀 기대치에 비해서 못 미쳤는데 그러나 어쨌건 유가는 하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시장이 좀 센티멘탈이 좀 센티멘트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좀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강세장일 때는 안 좋은 것도 그래 정부가 페드가 어떻게 해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안도하면서 그래 그래도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좋게 나와도 혹시 이것 때문에 뭐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뭐 정책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앞에서 서비스 PMI 지수라든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리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근데도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숫자, 이제 좀 바닥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좀 지수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마지막 한 발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유가, 이제 달러화 지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FOMC 9월에서 75bp 얘기가 좀 계속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주면서 어떤 지지율 반전을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네. 판단이 들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공격적인 네. 뭔가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정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외부의 적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또 이게 뭔가 네.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게 또 불안한 뇌관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무력 시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떤 제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커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온 상황에서 지금 대만을 향해서 중국이 아마 오늘부터 군사 행동을 좀 이제 무력 시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어쨌든 증시는 어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추가적인 어떤 흔들림에 대한 부분들 뭐 오늘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신경은 쓰이죠. 신경은 쓰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과 이 하원 의장의 약간 스탠스가 초반에 좀 엇갈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시장에서 좀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한 부분은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역사가 좀 반복되긴 합니다만 뭐 북한이 가끔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이제 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란, 중국, 좀 정적들을 계속 좀 건드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좀 결속을 좀 다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유가라든지 지금 흔히 얘기해서 이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이 가솔린 휘발유 값인데 네. 지금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슈를 얼마큼 효과적으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가 한두 방 정도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염두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윤영님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장 상승은 두 달 내 엄청난 조정을 받을 거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니 서서히 시장 떠날 준비하라고 하니 헷갈리네. 근데 사실 이게 참 우리 지금 가장 큰 이슈죠. 화두죠. 과연 네. 이러한 상승세가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 조만간 이게 끝날 단기적인 네. 어떤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밑과 위는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고 또 지수가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출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말씀하셨으면 한두 달 정도 열심히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고점에서 조정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현금화를 하시는 그래서 뭐 미리 예측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하루하루 열심히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또 다시 또 뒤집어 말씀드리면 중장기 투자는 좀 힘들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 뭐, 같은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하죠. 좀 방망이 좀 짧게 지고, 좀 수익률을 조금은 좀 낮춰서 잡는 그런 매매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대형주도 워낙
배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케이스가 좀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냥 원래 그냥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원래 계획도 그랬으나 어쨌든 안 좋은 상태에서 중장기 투자로 지금 이어지는 분들 비자발적인 지금 어차피 팔 수도 없거든. 왜냐면 아직도 마이너스 뭐 30% 이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여튼 이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결론이 없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지 하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양쪽이 다 그럴듯해.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연준에 의한 긴축이 일어났을 때의 그 지수 하락폭 이거 보면 아직도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쪽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뭐 코로나 이후 예상대로 됐던 적이 별로 없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그렇죠. 그걸 맞추기 좀 힘든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 말고 좀 밑에서 이제 꿈틀꿈틀하는 섹터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많이 좀 물려 있는 게임, 메타버스, 그다음에 제약과외 섹터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기회를 한번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지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S&P 500을 좀 가져왔는데 약간의 좀 계절적인 좀 단위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좀 갖고 왔는데 지금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도가 2, 7, 8, 0 요 해가 끝나는데 좀 바닥을 찍고 좀 랠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패턴이 연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도 선거도 하고 원자재 수요 계절성도 있고 뭐 휴가부터 시작 여러 가지 좀 패턴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2022년이니까 2년에 좀 바닥의 어떤 그런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그래서 이 한 5년간의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계절적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S&P 500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분명히 중간중간 흔들리더라도 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 분명히 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분명히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또 고점에서 잘 팔자 이 얘기죠? 네, 그렇죠. 2달 안에 어쨌든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랠리가 조금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까지 같이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1, 2개월 전만 해도 아니 사실 올 1월서부터 그랬죠. 갑자기 무슨 악재가 갑자기 다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대처 못할 정도로 그냥 훅 한 방에 와버리고 급락을 해버리고 또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또 이젠 또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바뀌고. 하여튼 투자자분들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지금처럼 어려운 장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포인트 그래서 오시는 우리 모든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죠. 네, 오늘 이제까지 교보증권 윤현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